내 집에 왜 당신이 있어? 서진아, 우리 이혼하자. 죄송해요. 유라가 내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내 자리를 빼앗았다는 거네. 365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지하 벙커에서 보낸 시간이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서 나는 남편 강도윤의 회사 넥스트코어의 보안인가 복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격리가 끝났. 나는 1년 만에 개인 휴대폰에 전원을 켰. 수백 개의 자동화된 시스템 경고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남편에게서는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와 있지 않았다. 바빴겠지. 내 희생이 그의 성공을 보장한다면 침묵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통화 버튼 대신 내가 직접 설계한 홈 네트워크 모니터링 앱을 열고 있었다.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MAC 주소 하나가 내 사설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다. 기기 이름은 유라의 아이폰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감각. 나의 침묵은 존중이 아니라 이용당한 것이었다. 나는 말없이 장비를 챙겼. 한 교회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고 코끝에 낯선 플로럴 향수 냄새가 스며들었. 거실로 들어선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 남편의 비서 임유라가 내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 눈에 띄게 부른 배를 소중하다는 듯 감싸 안은 채 남편 강도윤은 소파에 앉아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서진아,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해야 하거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뮤라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자신의 배를 과시하듯 쓰다듬었다. 나는 눈물 대신 행동을 택했. 말없이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곧장 공유기 쪽으로 걸어가 3년 전 내가 직접 설치했던 하드웨어 방화벽에 꽂혀 있던 USB 로그 드라이브를 뽑아냈다. 나는 현관문 옆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방금 뽑아낸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쥔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도윤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서진아, 조용히 떠나주면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게. 그는 내가 지난 1년간 회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애써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도 1년 동안 혼자 회사를 이끌었어. 유라 씨가 옆에서 유일하게 힘이 되어줬다고. 당신은 날 버리고 떠난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그의 자기 합리화를 차가운 목소리로 해체했다. 내가 격리 훈련에 들어간 건 당신의 부주의로 박탈당한 보안인가를 복구하기 위해서였어. 당신이 잃어버린 걸 내가 되찾아준 거라고. 강도윤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 순간 이뮤라가 끼어들었. 형님, 제발요. 이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애원했다. 나는 그녀의 부른 배를 잠시 응시했. 그리고 얼음장 같은 질문 하나를 던졌다. 그 아이 아빠가 정말 강도윤 씨라고 확신해요. 나는 그들의 대답을 듣지 않고 문을 나섰다. 나는 근처의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 강도윤의 회사 벌금을 대신 내주느라 내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나 있었.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녁에 본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꼭 참석하라는 내용이었. 나는 곧장 한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내 은행 이체 기록을 근거로 지난 3년간 내가 지원했던 모든 회사 구제 금융 비용을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경고했. 윤서진 씨, 이뮤라 씨의 임신은 한국 가사 법정에서 그들 최고의 무기가 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파트에서 가져온 USB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이뮤라의 디지털 발자국 분석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어두운 호텔 방 안. 노트북 화면의 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이뮤라를 압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061호 그 파일을 분석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아이폰은 지난 5개월 동안 꾸준히 아파트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매일 자정 무렵 강도윤의 서재에 있는 IP에서 외부 서버로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전송된 기록이 보였다. 단순한 인터넷 사용 패턴이 아니었다. 나는 즉시 해당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를 추적했다. 그리고 암호를 해독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주소는 경쟁사 소속의 기업 스파이, 백민재와 연결된 쉘 서버의 것이었다. 이뮤라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업 데이터를 훔치고 있는 스파이였다. 나는 강씨 일가의 본가에 도착했다. 웅장한 거실에는 부유한 시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강도윤이 이뮤라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이뮤라의 손목에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의 유품인 흰옥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조용히 상황을 넘기려던 낡은 습관이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억눌렀다. 나는 똑바로 그들에게 걸어갔다. 내 시선은 오직 팔찌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뮤라 씨.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장 그 팔찌 빼세요. 훔친 물건을 차고 있을 자격 당신에겐 없어요. 이뮤라는 당황하며 눈물을 터뜨렸고 강도윤은 나를 비난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처음으로 이뮤라를 향한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도윤은 부모님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유라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5개월이에요. 저는 서진이와 이혼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너는 어째서 1년이나 집을 비웠던 게냐? 강도윤은 내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쳤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발급한 공식 수료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그들의 회사를 구원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시부모님은 충격에 빠졌고 강도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궁지에 몰린 이뮤라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받아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들을 지켜보다가 강도윤에게 물었다. 14개월 전에 내가 당신 이름으로 예약해줬던 병원 검사 결과 잊었어요. 강도윤의 움직임이 그대로 굳었다. 그는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잠겨 있었다. 이뮤라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나는 그녀의 연기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당신 심각한 스트레스성 불임 진단받았잖아요. 자연 임신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강도윤과 이뮤라의 배를 오갔다. 정적을 깬 것은 시아버지였다. 그는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뮤라는 자기 아이에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없다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집을 나서며 강도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기적을 마음껏 즐겨. 난 이제 당신 회사 재무감사 준비해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한지훈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강도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내 자산을 확보해야 했다. 그때 한 변호사가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이뮤라가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다. 그녀는 눈물 셀카와 함께
질투심에 눈이 먼 불임 전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감정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그녀가 올린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강도윤의 집무실. 바로 회사 서버가 보관된 통제구역이었다. 임유라는 이혼 드라마를 연막 삼아 다시 한번 서버에 접근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여전히 활성화 상태인 내 최고 관리자 계정으로 넥스트 코어의 원격 서버에 접속했다. 아니나 다를까 활성화된 세션이 하나 보였다. 누군가 핵심 통신 모듈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 나는 재빨리 가짜 소스 코드 내부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씹는 코드를 작성했다. 그리고 진짜 파일과 가짜 파일을 디렉토리 내에서 순식간에 바꿔치기 했다. 잠시 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워터마크가 심어진 가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이 코드를 팔아넘기려는 자는 누구든 내게 직접 경고음을 울리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호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도윤이 흠뻑 젖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재산 분할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애원했다. 서진아, 제발 네가 보안인가 보증을 철회하면 우리 회사 부도나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유라 씨, 내가 다 내보낼게. 그는 여전히 나를 자신의 예비 계획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구원자가 되어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지난 3년간 내가 회사를 위해 대납했던 모든 비용이 항목별로 정리된 청구서였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너무 차가워졌잖아. 그는 내가 아니라 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었다. 나는 비 속에 서 있는 그를 뒤로 하고 말없이 돌아섰다. 1년간의 격리 생활로 얻은 손목의 화상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임유라가 내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 요구를 포기하라며 악을 썼다. 나는 말없이 휴대폰의 음성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그녀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임유라는 보란듯이 복도 바닥으로 넘어지며 내가 자신을 밀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임산부를 밀었어요.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복도 천장에 달린 CCTV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차분하게 요청했다. 저기 녹화되고 있는 영상부터 확보해 주시겠어요? 임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간호사들이 임유라를 부축하는 사이 내 시선은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향했다. 검은 재킷을 입은 그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황급히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의 손목에 있던 기계식 시계. 베젤에 긋긴 자국이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가 내 뇌리에 밝혔다. 임유라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사진 속에서 본 적 있는 시계였다. 나는 즉시 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쟁사의 기업 스파이로 알려진 백민재라는 인물에 대한 신원 조회를 부탁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어쩌면 기업 스파이 활동을 위한 교두보일지도 모른다. 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강 국장을 만났다. 그는 넥스트코어 측에서 나 없이 긴급 보안 재인증을 요청해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강도윤의 자택 서버에 대한 무단 접근 보고서를 제출했다. 임유라의 아이폰 MAC 주소와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 기록을 증거로 첨부했다. 보고서를 검토한 강 국장은 즉시
넥스트코어의 보안인가를 정지시키고 전면적인 이사회 감사를 명령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가정집이 아니라 기업 이사회 회의실로 옮겨졌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가, 유라 개가 봉투를 열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어쩌면 좋니?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봉투는 그냥 여세요. 내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봉투를 뜯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이는 강도윤의 친자가 아니었다. 강도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지만 나는 진짜 범죄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화면에 붉은색 경고창이 번쩍였다. 내가 만들어둔 허니팟 파일이 경쟁사의 외부 네트워크에서 실행된 것이다. 덫이 발동했다. 나는 즉시 IP를 추적하여 파일이 실행된 정확한 시간과 위치 정보를 기록했다. 모든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하나의 보안 USB에 담았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날카로운 디자인의 정장을 꺼내 입었다. 이제 이사회에 출석할 시간이었다. 나는 넥스트코어 본사의 긴급 감사회의실로 들어섰다. 강도윤은 완전히 부서진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창백하지만 여전히 도끼 서린 눈빛의 이뮤라가 서류 폴더를 쥔 채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유리 테이블 위에 내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마침내 강 국장이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 순간 이뮤라가 먼저 손을 들고 일어섰다.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윤서진 씨가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뮤라는 회의실 스크린에 로그 파일 하나를 띄웠다. 내 관리자 계정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한 기록이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 윤서진 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회사의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강도윤조차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보며 물었다. 정말이야, 질투심 때문에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한 거야. 나는 그녀의 조잡한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이사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강 국장이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내 노트북 화면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아파트 공유기에서 추출한 원본 로그 파일을 띄웠다. 이뮤라 씨가 제시한 로그는 일부만 발췌하여 조작된 것입니다. 나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제 관리자 계정이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접속한 기기의 물리적 주소, 즉 MAC 주소는 이뮤라 씨 개인 소유의 아이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음 화면으로 아파트 현관의 전자도어록 출입 기록을 띄웠다. 로그인 시각과 이뮤라 씨가 아파트에 혼자 들어온 시각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뮤라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건 대표님 스케줄을 출력하려고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스케줄 출력에 4기가바이트짜리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이 왜 필요하죠? 강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다. 그 데이터. 어디로 보낸 거야? 이뮤라는 입을 굳게 다물고 출입문 쪽을 불안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스크린에 다음 증거를 띄웠다. 병원 복도에서 이뮤라가 백민재와 접선하는 CCTV 캡처 사진이었다. 베젤에 흠집이 난 그의 시계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 남자는
경쟁사의 기업 스파이 백민재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강도윤은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궁지에 몰린 이뮤라는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라고. 어차피 데이터 전송은 실패했어.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진짜 데이터 전송은 실패했죠. 이뮤라는 자신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당신이 다운로드한 건 내가 미리 바꿔치기한 가짜 파일이었으니까. 디지털 워터마크가 심어진 허니팟 파일이죠. 나는 노트북의 키 하나를 눌렀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지도가 나타났다. 도난당한 파일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경쟁사 서버의 정확한 GPS 위치가 붉은 점으로 깜박이고 있었다. 바로 지금 저기서 당신들의 범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 국장은 즉시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걸어 경쟁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이뮤라는 의자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강도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렸다. 하지만 강도윤은 배신감과 가짜 임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내게 다가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죄했다. 서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도와줘. 나는 노트북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사실을 알려주었다. 내 보안인간은 내 것이지. 당신 회사 소유가 아니야. 나는 다가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나는 가정법원에서 한지훈 변호사와 만났다. 잠시 후 유령 같은 얼굴의 강도윤이 도착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협상 카드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와 전 재산을 나에게 양도하여 그동안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재산 분할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기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의 결혼은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다. 법원을 나서기 전 그가 힘겹게 물었다. 날 사랑하기는 했어. 나는 그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사랑했지. 당신이 사랑한 게 내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법원 밖으로 나와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강도윤은 계단에 서서 결혼 반지를 손에 쥔 채 비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쳤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열어 그의 연락처를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나는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에서 나만의 서버렉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때 한지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진 씨, 좋은 소식입니다. 이뮤라와 백민재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넥스트코어는 보안인가 취소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나는 담담하게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몰락에 대해 나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었다. 이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 되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울면서 내게 사과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후회한다며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는 없겠냐고 애원했다.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 저희 관계는 어머니께서 임신한 내연녀를 위해 제게 자리를 비키라고 요구하셨던 그 순간에 끝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가족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조용히 통화를 종료하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로 복귀했다. 로비에서 강 국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사건 대응 총괄팀장직을 제안했다. 나는 그가 내민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계약 주체는 어떤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은 오직 윤서진 내 이름 석자뿐이었다. 나는 내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에 서명했다. 더 이상 나약한 남자의 그림자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센터 정문을 나서는데 강도윤이 문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회사를 잃었고 임유라는 구속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깨달음은 이제 내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내 말에 그는 완전히 무너진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지나쳐 내 차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판교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훈련 중 생긴 손목의 화상 흉터를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소매로 가렸을 테지만 나는 오히려 소매를 걷어 올렸다. 고통은 실제했지만 그 고통이 나를 깨어나게 한 기폭제였음을 받아들였다. 경계 없는 희생은 자기 파괴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배웠다. 나는 사이버 방어 부대의 지휘 통제실에 서 있었다. 한 젊은 분석 요원이 국가전력망에서 새로운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고 보고했다. 나는 주저없이 중앙 콘솔로 다가가 명확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즉시 해당 노드 격리하고 패킷 역추적 시작해. 내 지휘 아래. 통제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위협을 고립시키고 그 근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위협은 신속하게 무력화되었고 통제실의 긴장감은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의미 없는 스팸 문자였다.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삭제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거대한 네트워크 디지털 지도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시스템과 나 자신을 동시에 지키는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